안녕하세요. 떠먹이 전세법의 떠세입니다. 오늘 종합소득 끝장내기 종합소득 공제 전체에 대해서 볼 건데, 주로는 이제 인적 공제, 이제 가족 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거고, 나머지 소득 공제는 간단하게 주요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인데 지금 가장 소득세 신고 기간 절정의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소득 공제에 찍을 수 있는 거는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시즌 끝나고 제가 여력이 되는 한은 더욱더 여러분들의 세금 상식을 늘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득 공제 전체적으로 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소득세 계산 구조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소득 공제랑 세액 공제 간단하게 비교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은 이제 오늘 공부할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 과세 표준의 이제 기본 세율, 즉 1강에서 배웠던 누진세율을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산출세액이고, 거기서 이제 세액 감면이나 공제를 이제 빼주는 것이죠. 그게 결정세액이고, 만약 가산세가 있다, 그럼 그것을 더한 것이 이제 총 결정세액입니다. 2018년 세금을 내야 되는 총 금액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원천세나 수시부가나 중간연합과 같은 기납부세액이 있어요. 그것을 비교를 해서 기납부세액이 총 결정세액보다 적다, 그럼 이제 더 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추가 납부세액인 것이고, 기납부세액이 먼저 낸 것이 총 결정세액보다 많아요. 그럼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을 지금까지 한 2달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 대해서 거의 뭐 수험생의 버금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종합소득 공제를 배울 건데, 앞서서 제가 세액공제 비교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액공제랑 같이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일을 하다 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체를 모르시는 사업주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종합소득 공제는 산출세액 전이죠.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에 옆에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누진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세액 전이다, 세율을 곱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율 곱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세금에서 빠지는 게 전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바로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납부세액은 당연히 세액공제가 크겠죠. 바로 차감이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는 거기에 세율 곱한 만큼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 되게 기본적인 것인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종합소득공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이렇게 있어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 연금이자 비용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는 2개만 볼 거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랑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저희가 봤기 때문에 안 볼 거고 소기업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진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인적공제예요. 이 인적공제 판단 잘못하시면, 잘못 넣으면 세금이 당연히 잘못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소득이랑 나이 요건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완벽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잘 판단을 해보세요. 기본공제랑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공제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공제는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이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소득공제죠. 그러니까 산출세액 전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야 그만큼 세금이 차감이 되겠죠. 1인당 150만 원인데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연령 요건이랑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근데 연령도 소득도 모두 다 충족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가족마다 어떤 가족은 연령이랑 소득이 다 충족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둘 중 하나만 충족이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인데 오늘 같이 공부할게요. 그래서 먼저 연령은요, 나이예요. 나이 요건을 맞으면 된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법에선 무조건 만 나이예요. 나이는 세법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해당 신고년도, 지금 우리 2018년도 거 신고하고 있죠. 19년도면 19년도 넣으면 돼요. 출생연도를 넣으면 거기서 빼면 그것이 만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만 나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지금 2018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거니까 2018 빼기 자기 출생연도 하면 만 나이 나와요.
그리고 소득 요건이 있어요. 소득 요건이 복잡한 것인데 종합소득 금액 저희가 배웠죠. 이제까지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수, 기타나 아니면 분류과세 1강에서 봤던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합치지 않잖아요. 따로따로 과세를 하는 것인데 저것을 다 포함해야 돼요. 포함해서 이것들이 만약에 10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그 가족은 신고하는 사람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퇴직소득도 포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소득도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분은 1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공제에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분리과세랑 비과세가 제외가 됩니다. 당연히 비과세는 제외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분리과세도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했죠. 모든 종합소득 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소득 금액이 된다. 그런데 지금 그림과 같이 이자랑 배당은 비용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받는 그 수익이 소득 금액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수익 받는 것에서 비용을 뺀 것이 소득 금액이다 라고 저희가 다 공부를 했어요. 제가 올려놓은 강의 보면 다 지금 그게 지금 녹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분리과세는 뺀다는 거예요. 저희가 공부를 할 때 분리과세는 뭐죠? 그냥 원천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자랑 배당, 즉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을 하는 것이고 2천만 원 이하다. 그럼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죠. 그리고 밑에 기타소득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다. 그럼 무조건 종합소득을 합산신고해야 되지만 300만 원 이하다. 그럼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모르시는 분은 기타소득 금액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2천만 원 초과나 300만 원 초과를 충족을 해야 이 종합소득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럼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에 들어오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분리과세로 끝이 나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지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국내 이자 소득이 1,800만 원이고 국내 배당 소득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배당 소득이 그로스업이 없다 가정을 했는데 그로스업이 있어도 2천만 원이 안 넘어요. 이분은. 그러면 인데 2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죠. 그렇게 분리과세로 종결이 돼요.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미 받을 때 원천세로 떼고 끝이 났어요.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면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종합소득 금액은 없는 거예요. 0원이에요. 0원. 그렇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국내 이자 소득이 아니고 해외 이자 소득이라고 할게요. 해외 이자 소득이랑 해외 배당 소득은 제가 금융소득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천세로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 금액이 100원이어도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이 100만 원이고 배당소득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100만 원이 넘는다 그럼 이분은 인적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종합과세 금액이 100만 원이 지금 초과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신데 일단 이제 행정상 해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의 개념에서 자세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분리과세인지 종합소득 금액에 넣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세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조금 문제가 있죠. 이자소득 1,800만 원이면 예금이 10억인데 10억 있는 사람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데 일단 세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금융소득 무조건 과세 분리과세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 3강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령이랑 이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에서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 다른 소득은 없어요. 가족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어요. 그럼 총 급여의 500만 원 이하는 인적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총급여액은 사실은 근로소득 공부를 해보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죠. 근데 총급여액을 500만 원을 넣으면 근로소득 공제는 그 표를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건 넣는 것인데 350만 원이거든요. 그럼 근로소득은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앞에서 봤지만 100만 원 이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원래 인적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분은 총급여액 5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여서 된다라고 이렇게 세법에 돼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로소득이랑 다른 소득이랑 있다.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으로 판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령이랑 소득 요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공제, 즉 기본 공제에서는 각각의 이제 소득 요건이랑 연령 요건이 다른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인은요 무조건 다 150만 원 무조건 공제해 줍니다. 본인은 뭐 당연히 내 세금 계산하는 건데 나는 빼줘야죠. 그리고 배우자는요 연령이랑 소득 요건 중에서 연령 요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어떤 나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앞에서 봤던 소득 금액 요건은 충족을 해야 돼요. 100만 원 이하를.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을 볼 건데 존속, 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 아동까지 있습니다. 이분들도 당연히 연령 요건이랑 소득 요건을 맞아야 되는데 먼저 연령 요건을 보면 존속은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비속은 20세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다 이제 기본공제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입양자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 이제 자식이랑 똑같은 것이고 만약 형제 자매가 같이 산다. 그럼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는 없어요. 연령 요건이. 그리고 위탁 아동도 세법상으로는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근데 위탁 아동법에 연령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야 위탁 아동이 됩니다. 어쨌든 세법에는 연령 요건이 위탁 아동은 없습니다. 60세 이상이랑 20세 이하는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몇 년생이냐? 60세 이상인 같은 경우에는 1958년생 이전입니다. 아까 제가 만 나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렸죠. 그걸로 계산한 값이에요. 20세 이하다 1998년생 이후예요. 그러니까 1997년생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 요건에 대해서 봤고 그래도 이분들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대신에 만약에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 장애인이 있으면은 연령이랑 소득 요건 중에서 연령 요건은 빼줘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있다. 어떤 가족인 간에 연령은 상관이 없어요.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된다. 모든 소득 요건이 10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양가족의 연령이랑 소득 요건에 대해서 봤고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냥 멀리 떨어져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같이 안 사는데 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세법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록표상에 동거 가족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존속과 형제자매도 공제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재혼으로 한 경우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리고 3번 배우자 직계비속은 별거하는 경우에도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거예요. 별거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생계를 같이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배우자나 직계비속만 가능합니다. 어떤 이유 불문하고 별거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별거하는 경우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4번도 직계존속인데 별거하는 경우 근데 앞에 보면 주거 형편에 따라라고 돼 있죠. 그리고 주거 형편 어쩔 수 없이 직계존속이세요. 어머니 아버지인데 별거 할 수밖에 없어요. 주거 형편상 그것을 입증을 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취약, 질병, 근무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되게 많죠. 취약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사는데 뭐 고등학교가 좋은 데 가야 돼서 또 다른 뭐 어떤 지역에 갈 수밖에 없어서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건 때문에 같이 살지 않지만 취약 또는 질병, 근무상 또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일시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기본 공제를 정리를 좀 하고 추가 공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존속은 이제 위고 이제 이 그림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먼저 배우자 볼게요. 배우자는 연령은 필요 없었죠. 소득 금액만 요건을 맞으면 된다 였고 그리고 존속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이어야 되죠. 그리고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죠. 그리고 비속이나 입양자다 20세 이하여야 되고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나 위탁 아동이다 연령 요건은 없었고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족들 중에서 장애인이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소득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되지만 연령 요건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소득 요건이랑 연령 요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인적공제 중에서 기본공제 즉 1인당 150만 원을 빼는 요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가 공제를 공부를 할 건데, 추가 공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경로 우대자 공제나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이 4개예요. 그런데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추가 공제에서 전제가 뭐냐면 기본 공제 대상자예요. 즉 연령이랑 소득 요건을 충족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된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추가 공제에 대해서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 전제가 앞에서 봤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우대자 공제를 보면 1인당 100만 원이고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고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입니다. 각각 보면 경로 우대자 공제는 만 7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1948년생 이전 직계 존속이 있으시다. 그러면 아까 받았던 150만 원 기본 공제에서 추가 공제 10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2번, 3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부모 공제는 말 그대로 한부모예요. 배우자가 없어야 됩니다. 대신에 배우자 없이 기본 공제 대상 비속이나 입양자여야 돼요. 기본 공제 대상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3학년 4학년이에요. 그런 분들이 혼자 키우신다. 그래도 그 한부모 공제 받을 수 없는 거죠. 부녀자 공제는 부녀자 말 그대로 여성이어야 돼요. 먼저 본인이 여성이어야 됩니다. 지금 세금 신고하고 있는 분이 여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앞에서 봤죠. 종합소득 금액 2배사 근년기 분리과세 빼고 3천만 원 이하인 자만 가능하고, 그리고 배우자가 있거나 만약에 또 배우자가 없다 그럼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돼요. 즉 내가 지금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배우자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이고, 만약 배우자가 없다 그래도 기본 공제 대상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3천만 원 이하 요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이 한부모 공제랑 부녀자 공제는 동시 적용이 안 돼요. 둘 중에 만약에 둘 다 충족이 된다 그럼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둘 중 하나는 뭐겠어요? 한부모 공제를 택해야 되겠죠.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인데, 그래서 그 두 개는 다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자세요. 근데 배우자가 없어요. 그럼 여자 혼자 그리고 비속들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면 한부모 공제랑 부녀자 공제 둘 다 되거든요. 만약에 아까 3천만 원 이하면 두 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녀자 공제 못 받고 이 한부모 공제만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예를 보면 여성이세요. 근데 남편이 없어요. 대신에 직계 비속을 지금 케어하고 계세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부녀자 공제가 되겠죠. 3천만 원 이하라면 계속 그건 전제기 때문에 지금 말하지 않겠어요. 한부모 공제 될 수 없지만 부녀자 공제는 되는 것이죠. 이번 남성으로 볼게요. 남성인데 여자 배우자가 없어요. 혼자 지금 자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한부모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여자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부모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부녀자는 여자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은 부녀자 공제 못 받죠. 그래서 기본 공제랑 추가 공제에 대해서 다 봤어요. 그래서 이 기본 공제랑 추가 공제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면 세금 당연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런 거 무시하시고 세무사 지금 대리인 맡기는데 이런 거 전혀 안 알려주면 그냥 기본 공제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만.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서 그거를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인적 공제, 즉 기본 공제랑 추가 공제는 언제 요건을 가지고 하냐, 당연히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에요. 그리고 12월 31일에 그거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럼 되는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은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럼 사망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장애 치유가 됐어요. 장애 치유 전날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할 때 아버지가 201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6월 30일이라고 할게요. 6월 30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없는 거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언제 기준으로 한다고요? 사망일 기준. 그때 사망일에 기본 요건, 즉 소득 요건이랑 나이 요건을 충족을 하느냐. 충족을 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일 기준이에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랑 추가공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들이니까 잘 복습하시고 요건을 충족하시면 꼭 넣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소득공제는요, 보험료 공제랑 주택자금 공제가 있어요. 이거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게 이제 밑에서 또 하나 볼 건데,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이 공제가 불가능해요. 보험료 공제는 당연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이 세 개예요. 그런 일반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에 보험료 세액공제라고 있어요. 그것도 근로소득자만 되는데, 어쨌든 그건 세액공제 파트고, 이거는 이제 건강이나 장기요양이나 고용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이거를 소득공제를 못 넣고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금비를 넣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자만 된다.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는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찍어놨어요. 오늘 강의를 소개하는 강의가 아니라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는요, 이렇게 봤죠. 납입액 전액 공제입니다. 이거 저랑 같이 공적 사적 연금 공부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공적연금은 이렇게 있죠. 이거는 종합소득공제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전액을 해줍니다. 만약 종합소득 금액이 남아있다면, 남아있지 않다면 당연히 그거는 빼주지 않는 것이죠. 그럼 과세가 안 됩니다. 공적연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적연금, 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 가입한 거, 그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 한도가 700만원이에요. 700만원 곱하기 12%나 15%. 제가 그때 강의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납입액, 이것은 연금보험료 공제는 공적연금입니다. 그래서 납입 전액을 공제해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는 조금 지엽적인데 연금소득자만 돼요.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해서 생활비를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따른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된다. 그럼 그 이자 비용을 2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건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주택법상 소득공제는 많은데 주요는 이제 신용카드랑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근로소득자밖에 안 돼요. 제가 그때 강의를 예전에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 5부 요거 정말 자세하게 찍어놓은 거니까 저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그래서 근로소득자만 돼요. 그럼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근로소득자만 되는 소득공제는 저희가 지금 공부한 것 중에서 특별소득공제, 즉 위에 있는 보험료 공제랑 주택자금 공제랑 지금 본 신용카드 소득공제예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너무 지엽적이어서 제가 안 넣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예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를 공부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보면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요, 일단 대상자가요 사업소득자예요.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 들어왔습니다. 대신에 단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예요. 단기는 이제 2018년이죠. 2018년도에 그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다. 그럼 근로소득 금액에서도 이걸 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어떠냐, 납입액이에요. 납입액. 그런데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사업소득 금액이나 근로소득 금액 위에 있죠. 사업소득자는 이제 근로소득자니까 한도가요 4천만원 이하다. 그 500만원까지 가능해요. 그럼 이 4천만원 초과부터 1억원 이하다. 그러면 300만원이고 1억원 초과다. 그러면 2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죠. 1억 초과이신 분들은 아직도 300만원인 줄 알고 400만원 제에서 불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만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공제 다 봤습니다. 오늘 인적공제, 기본공제랑 추가공제를 사실 공부하려고 한 거고, 나머지 공제들은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